한국은 절대 안 돼.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니? 엄마, 한국은 밤에 다 벗고 다녀도 너무나 안전한 곳이라고요. 아니, 도대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한밤에 옷을 다 벗고 다니다가 이상한 사람들한테 납치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한국은 세계 어디든 그 누구든 인정하는 치안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CCTV가 올빼미처럼 한밤중에도 지키고 있고 늦은 밤에도 어둑한 골목거리에도 안전하게 빛나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한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큰 힘은 배려와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죠. 가끔은 걱정이 우리를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어떤 두려움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주기도 하죠. 32년차 일본 여성 경찰관에게 일어난 딸의 갑작스러운 유학 결정은 불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하게 될 낯선 도시에서의 며칠은 그동안 자신이 굳게 믿어온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걱정이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니까요. 무슨 일인지 그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사카모토 미오, 32년을 경찰로 살아온 베테랑 경관입니다. 제 경력은 그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맡은 사건들과 해결한 문제들은 많았습니다. 경찰로서의 삶은 언제나 도전적이고 그만큼 보람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성씨는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후지모토 미오라는 이름은 경찰로서의 제 삶과 제가 이룬 성취들을 상징하는 중요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제 이름은 크게 변하게 되었어요. 저는 타카시와 결혼하게 되었고 일본의 전통에 따라 남편의 성씨를 따르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32년을 살아온 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기에 망설임이 많았죠. 하지만 타카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카모토 미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카모토라는 성씨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사카는 산의 기운을, 모토는 근원이나 본성을 뜻하는데 저에게 이 성씨는 단순히 이름이 아닌 타카시와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이 성씨에 저와 타카시의 결합을 담고 싶었기에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사카모토 미오로 살아가면서 저는 한 명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이름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고 딸 유키 또한 이 성씨를 물려받게 되었죠. 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경찰로서 쌓아온 경력과 제가 지켜온 원칙들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카모토 유키가 태어났을 때 제 인생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저는 딸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름에는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었기에 여러 가지 이름을 고민하던 끝에 유키라는 이름을 짓기로 했습니다. 유키는 한자에 따라 의미가 다르지만 겨울에 내리는 눈과 희망을 맺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밝은 희망을 품고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었죠. 타카시와 함께 그 이름에 큰 동의를 했고 그래서 딸의 이름은 사카모토 유키로 정해뒀습니다. 유키는 태어날 때부터 저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죠. 매일매일 그녀의 웃음소리와 작은 손톱을 바라보며 저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타카시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우리가 함께 딸을 키우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꿈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불행히도 제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타카시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그는 제 업무와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언제나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타카시는 출동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타카시의 사고 이후 저는 홀로 유키를 키워야 했죠. 유키는 2살이 되어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저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유키에게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그녀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타카시가 얼마나 우리 가정에서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더욱 절실히 느껴졌죠. 그 빈자리가 너무 컸죠. 홀로 딸을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진 제가 일을 하면서 홀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은 많은 어려움이 따랐어요. 특히 범죄 현장에서 마주치는 위험한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제가 만약 타카시처럼 사고를 당한다면 유키는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유키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가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다시 힘을 얻었어요. 타카시가 없지만 그는 제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키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엄마, 나도 경찰이 되어 사람들을 지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법과 정의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타카시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냥 어린아이의 잠시 꾸는 꿈이라고만 생각하며 지내온 삶 속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유키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키가 저에게 뜻밖의 말을 건넸어요. 엄마, 나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한국의 선진화된 경찰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유학이라는 건 다른 나라로 떠난다는 말인데 제 나라 일본에서도 제가 24시간 지켜준다고 해도 안전을 완전히 보장받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줄 수 없는 다른 나라로 여행도 아닌 3년 이상 공부를 하러 간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더군요. 유학이라는 말 자체를 반대했는데 딸 유키는 한국으로 갈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투로 말했어요. 저는 한국이 아시아에 속한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욱더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비행기로 반나절이나 타고 가야 하는 먼 곳이라면 제가 달려가 도와줄 수 없단 생각에 덜컥 겁이 났죠. 그래서 유키에게 외국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리며 엄마의 입장에서 지켜주지 못해 불안하니 일본 내 다른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한다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일본 내 다른 대학들은 크게 의미 없다며 완강하게 한국을 고집하더군요. 기쁨과 걱정, 그리고 우려했던 두려움이 한데 뒤섞였죠. 경찰관으로서 보아온 수많은 사건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최근 일본에서 늘어나는 여성 대상 범죄들이 걱정됐죠. 도쿄 시내만 해도 매년 수천 건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통계를 잘 알고 있는 경찰관이자 엄마로서 딸을 타국으로 보낸다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한국 유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어요. 엄마,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래요. CCTV도 많고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도 엄격하대요. 게다가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도 도입했다고 해요. 유키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찰청 회의에서 들은 바로는 한국의 범죄 해결률이 일본보다 높다는 통계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무차별 범죄 소식들이 걸렸죠. 유키야, 엄마가 내 곁에서 지켜줄 수 없잖아. 라고 말하자 유키는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어요. 엄마, 한국은 이제 스마트 폴리스 시스템이 있대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출동하고 주변 CCTV가 자동으로 연동된대요. 게다가 지하철이나 버스에도 비상벨이 있어서 누르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대요. 저는 유키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제가 일하면서 느낀 점은 일본의 법체계가 여성 보호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거였어요. 반면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커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실제로 제가 참석했던 국제경찰 컨퍼런스에서도 한국의 선진화된 범죄 예방 시스템이 화제가 되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유키야,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한번 알아볼게. 한국이 정말 내가 말한 것처럼 안전한 곳인지 엄마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제 말에 유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엄마랑 같이 한국 가보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한국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였어요. 서울시가 도시 전체에 로티 센서와 AI CCTV를 설치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했죠. 또 하나 마음에 걸린 것은 한국의 여성 경찰 비율이었어요. 최근 통계를 보니 한국은 여성 경찰관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더군요. 게다가 여성 대상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도 있다고 했어요. 이런 점들이 유키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였나 봅니다. 엄마, 한국에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AI가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112 상황실에 바로 전달된대요. 유키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심지어 위험에 처한 사람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만 해도 실시간으로 위치가 경찰에 전송된대요.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죠. 제가 경찰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시스템이에요. 결국 저는 유키의 한국 유학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넘어서 한국의 선진화된 치안 시스템을 배워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키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타카시도 분명 그러했을 테니까요. 엄마도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제 말에 유키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 타카시의 웃는 얼굴과 똑 닮아 있어서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곧바로 한국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놀랍게도 외국어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일본어로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이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한국은 이미 전담 수사팀을 꾸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더군요. 유키야, 이거 봐봐. 한국은 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 드림이라는 앱도 있네.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해도 자동으로 신고가 된대. 유키도 제 옆에서 함께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 한국은 안심기가 서비스도 있대요. 늦은 밤에 혼자 다닐 때 경찰이나 자원봉사자가 집까지 에스코트 해준대요. 이런 정보들을 찾아볼수록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여성 안심기가 스카우트라는 제도였습니다.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2인 1조로 동행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더군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다니 놀라웠어요. 어머, 이것 좀 봐. 저는 화면을 유키에게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스마트 안전망이라고 해서 전국 360만 개의 CCTV가 하나의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대. 범죄가 발생하면 주변 모든 CCTV가 자동으로 추적을 시작한다는 거야. 이건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죠. 일본에서는 아직 각 지역별로 CCTV가 분리 운영되고 있어서 범인이 다른 구역으로 도망가면 추적이 어려웠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지능형 CCTV였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해서 폭력이나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한다고 해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 제가 감탄하자 유키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일본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범죄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유키야, 혹시 모르니까 엄마랑 같이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떨까? 엄마가 유키랑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저랑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30년 넘게 경찰로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 딸의 안전을 위해서는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타카시가 없는 지금 유키를 혼자 보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 우선 한국에 가보자. 결국 전 직접 눈으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고 결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랜 시간 일본에서 경찰로 일을 하며 위험성이 있는 건 누구보다 잘 살펴볼 자신이 있었기에 일정 시간 한국에 같이 머물며 유키가 지내면서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기로 했죠. 유키가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고 말했기에 정말 유키 말대로 그렇다면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키가 아무리 고집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일본으로 다시 데려올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아마 부모라면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아무리 성인이 되었어도 위험한 곳에 혼자 두고 가슴을 졸이며 살고 싶은 부모는 없을 테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엄마가 경찰관으로서 한국의 치안 시스템도 직접 보고 내가 공부할 곳도 둘러보고 제 말에 유키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문득 타카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도 분명 이런 선택을 지지해 주었을 거예요. 엄마, 우리 언제 갈까요? 방학 때는 한국이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유키가 달력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 경찰청의 근무 일정을 고려해야 했거든요. 10월 초에는 어떨까? 단풍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문득 제 시선이 책상 위 타카시의 사진으로 향했어요. 그가 이런 저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졌습니다. 타카시는 늘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했었거든요. 위험을 피하는 것보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자주 말했었죠. 엄마, 혹시 걱정되세요? 유키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엄마는 그저 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야.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어갔어요. 사실은 엄마도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궁금하기도 해. 우리 일본 경찰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거든. 실제로 최근 일본 경시청 내부에서도 한국의 스마트 폴리스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AI를 활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은 우리도 도입을 검토 중이었죠. 게다가 한국은 강력범죄 검거율이 우리보다 높대. 특히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이 정말 체계적이래.
유키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맞아요. 여기 봐요. 한국은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이라고 해서 모든 안전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대요. 심지어 112 신고만 해도 주변 모든 CCTV가 자동으로 연동된대요. 그리고 엄마, 이것도 봐요. 유키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은 지하철역마다 안심벨이 있어서 위험할 때 누르면 역무원과 경찰이 바로 출동한대요. 편의점에도 비상벨이 있고 심지어 도로 곳곳에 있는 안전 비상벨은 누르면 경찰이 5분 안에 도착한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일본의 치안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일본도 안전한 나라지만 최근 들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치안이나 스토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반면 한국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해요. 유키야, 이건 정말 놀랍다. 제가 태블릿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범죄 예방을 위해 AI와 활용하고 있네.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예측해서 순찰을 강화한다는 거야. 이건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 이런 첨단 기술을 치안에 적용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엄마, 여기도 봐요. 유키가 또 다른 기사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도 있대요. 피해자가 신고하면 수사부터 피해 회복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런 통합 지원 시스템은 일본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문득 타카시가 생각났습니다. 그도 늘 경찰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었죠.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도 직접 가서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제가 마음을 굳히자 유키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는 경찰관다워요. 꼼꼼하게 다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요. 이게 바로 30년 넘게 경찰로 살아온 제 습관인걸요. 유키야, 엄마가 조사해본 바로는 한국의 경찰 조직도 많이 달라. 제가 자료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특히 여성 경찰관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대. 심지어 강력계나 수사과에서도 여성 경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여성 경찰관들이 주로 민원이나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은 여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도 있대요. 유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여성 대상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부서래요. 게다가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커 범죄에 대한 처벌도 정말 엄격하대요. 저는 딸과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속으로 혼자 생각했어요.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정답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계속해서 발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요. 그런데 유키야,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물었어요. 너는 왜 하필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 거니? 미국이나 유럽도 있잖아. 제 질문에 유키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작년 뉴스 때문이에요. 기억나세요? 엠번방 사건 있잖아요. 디지털 성범죄로 많은 피해자가 고통받았던 그 사건. 유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건은 일본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졌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사건을 계기로 법을 완전히 바꿨대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새로 만들었대요. 심지어 경찰청 내에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도 신설했고요. 유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개선하고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모습이요. 저는 유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도 법 개정이나 시스템 변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반면 한국은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변화를 즉시 실행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엄마, 한국은 법 집행도 정말 엄격하대요. 특히 여성 대상 범죄는 더욱 그렇고요. 유키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일본은 아직도 성범죄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오고 싶어요. 나중에 일본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 제가 조사해보니까 한국의 경찰은 정말 열심히 공부한대요. 유키가 태블릿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경찰대학교도 있고 현직 경찰관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법률을 배운대요. 특히 디지털 포렌식이나 프로파일링 같은 첨단 수사기법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타카시가 있었다면 어떤 조언을 해줬을까? 하지만 이내 타카시의 목소리가 떠올고 저는 결정했죠. 한국에 가서 뭔가 불안한 점이 발견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알겠지? 유키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가 경찰관으로서 전문가의 눈으로 봐주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게 좋아요.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도 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제 눈은 자연스럽게 공항의 보안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었죠. 30년이 넘는 경찰 생활 동안 길러진 직업병이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일본과는 다른 공항 경찰들의 모습이었어요. 총기 없이도 체계적인 순찰과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비상벨,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보안요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유키가 공항철도 차량 내부의 비상벨을 가리켰어요. 각 객차마다 설치된 비상 버튼과 CCTV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장치였죠.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안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나 봐요.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또 다른 특징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역사 네 곳곳에 설치된 안심벨과 여성 안심 택배함이 보였죠. 유키야, 저기 보이는 건 여성 안심 택배함이라고 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래. 제가 설명하자 유키가 감탄했어요. 택시를 타려고 승강장에 서 있을 때였어요. 엄마, 이건 안심택시 서비스래요. 유키가 스마트폰 앱을 보여주었어요. 택시 정보와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지인에게 자동으로 위치를 공유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에 탑승하자 기사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차량 내부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요금도 자동으로 계산되는 시스템이었죠. 서울은 특히 여성 승객분들의 안전을 많이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이 의무화되어 있죠.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거리는 밝고 활기찼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서울 숙소로 이동한 시간이 어느덧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여전히 늦게까지 길거리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더군요. 심지어 그중에는 혼자 전화를 하며 이동하는 여성들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늦은 밤이라 불안한 것 같은 표정이 아니었어요. 익숙한 듯 편안한 일상으로 보였고 시간이 늦어져 내일을 위해 집으로 가야 할 뿐 위험해서 집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제가 걱정했던 신주쿠의 느낌들이 아니었기에 신기했고 제가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조금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늦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편의점이나 식당을 오가는 모습이었죠. 서울은 여성 안전을 위한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요. 택시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편의점에도 비상벨이 있고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라고 해서 늦은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안전요원이 집까지 동행해주는 제도도 있죠. 정말이에요. 유키가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세요, 엄마. 안심이 앱이라고. 위급할 때 흔들기만 해도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가 된대요. 그리고 112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문득 일본의 밤거리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일본도 안전한 나라지만 최근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밤거리를 걷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조금 달랐어요. 가로등이 밝게 켜진 거리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곳곳에서 순찰 차량도 자주 보였습니다. 보세요. 저기 순찰차가 지나가네요. 기사님이 앞을 가리키셨어요. 우리나라는 지구대나 파출소가 많아서 신고가 들어오면 대체로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어요. 특히 심야 시간대에는 순찰을 더 자주 돌죠. 숙소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편의점 안심 거버넌스 스티커가 붙은 편의점이 보였어요. 저게 뭘까? 제가 궁금해하자 기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그건 여성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편의점으로 피하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해주는 제도예요. 편의점마다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고요. 맞아요. 유키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편의점이 치안 시스템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대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 많아서 늦은 밤에도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동안 로비에서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여성 관광객이 지구대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외국인 관광객 전담 경찰대도 있어요. 프런트 직원이 설명해 주었죠.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주요 관광지마다 외국어가 가능한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통역 서비스도 24시간 지원되고요. 유키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역시 우리가 한국에 온 게 잘한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체계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잖아요. 객실에 들어와 짐을 풀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경찰관으로서 보니 한국의 치안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CCTV나 비상벨 같은 물리적인 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눈에 띈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서비스였죠. 엄마,
내일은 어디부터 둘러볼까요? 유키가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며 물었어요. 대학교도 가봐야 하고 근처 경찰서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유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은 낮에 대학교를 둘러보고 아, 맞다. 내가 아는 한국 경찰관에게 연락이 왔었어. 작년 국제경찰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김경감님이 연락을 주셨거든요. 지구대와 112 상황실을 견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밝은 조명, 그리고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경찰차.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과 비슷해 보이지만 시스템의 세세한 부분들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유키야, 내일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엄마가 경찰관으로서 봐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 제 말에 유키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제가 늘 하는 습관이죠. 새로운 지역에 취한 상태는 이른 아침에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유키는 아직 자고 있어서 저 혼자 호텔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이른 시간임에도 조깅하는 사람들이 꽤 보였어요. 특히 눈에 띈 건 혼자 운동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였죠. 일본에서는 이른 아침 여성 혼자 조깅하는 모습을 보기 힘든데 한 여성이 저와 눈이 마주치자 밝게 웃으며 눈웃음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근처 공원에는 벌써 여러 명이 모여 체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순찰 중인 자전거 경찰관도 보였죠. 안녕하세요. 경찰관이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의 경우 경찰관과 시민 사이에 어떤 거리감 같은 게 있는데 이곳은 좀 달랐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걸어본 거리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몇몇 가로등 아래에는 비상벨도 보였어요. 무엇보다 이 동네는 파출소가 가깝게 있어서인지 경찰차의 순찰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문득 한 시민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기 지하철역까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일본어 같은 억양이 섞인 한국말이었죠. 혹시나 해서 일본어로 대답했더니 그분도 반가워하시며 일본어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도 일본에서 온 관광객인데 서울이 생각보다 너무 안전해서 놀랐어요. 새벽에 도착했는데도 혼자 택시 타고 호텔까지 오는 게 전혀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분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문을 열자 안심존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고 계산대 근처에는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었죠. 계산을 하면서 점원분께 여쭤봤어요. 이 비상벨을 실제로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네. 작년에 한 번 있었어요. 한 여성분이 스토커를 피해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바로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죠. 정말 빨리 오셨어요.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호텔로 돌아와 보니 유키가 막 일어난 참이었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상쾌한 목소리로 물었죠. 아침 산책 좀 했어. 이 동네 살펴봤지. 제가 대답하자 유키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어때요? 서울은? 응. 꽤 인상적이더라. 제가 마주한 광경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새벽 시간대 여성들이 혼자서도 편하게 운동하는 모습이나 경찰과 시민들 사이의 친근한 관계가 눈에 띄었다고 말했죠. 역시 그렇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유키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늘은 대학교도 가보고 김경감님도 만나러 가는 거죠? 아침을 먹으러 호텔 레스토랑에 내려갔을 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한국말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관으로 보이는 분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죠. 무심코 귀를 기울이니 스마트 치안이나 지역 안전 지도 같은 단어들이 들렸어요. 확실히 한국의 경찰들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인 것 같았습니다. 김경감님과의 약속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어서 우리는 먼저 유키가 지원하려는 대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대학교를 가는 길에 유키의 대학 입학 선물을 사기 위해 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 가는 외국의 백화점이 낯설어 긴장을 많이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유키가 사달라는 지갑을 사주고 차 한잔을 하기 위해 풍반으로 이동했는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 제 지갑이 없더군요. 혹시 소매치기가 훔쳐간 것은 아닐지 의심이 되어 곳곳을 살펴보았지만 찢어진 곳은 없었고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가까이 왔던 적도 없었습니다. 이동하면서 제가 실수로 흘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고 혹시라도 지갑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저는 가까운 파출소로 이동해 빠르게 신고하게 되었어요. 일본이라면 당연히 지갑을 잃어버린다는 건 다시 찾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은데 이상하게 한국이라면 다시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경찰서로 이동해 저희 사정을 이야기하며 지갑을 찾고 싶다고 말하게 되더군요. 경찰은 알았다며 제가 백화점에서 이동한 경로를 물어보았고 저는 백화점에 들어와 마지막으로 지갑을 사고 커피숍으로 이동했던 경로를 알려주며 그 사이에 없어진 것 같다고 전했어요. 경찰은 저희 이야기를 유심히 듣더니
백화점 CCTV 통제실로 함께 갔고 이동 경로를 따라 CCTV를 다시 돌려보기 시작했는데 제 지갑은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직전에 떨어졌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일 낮이라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제 뒤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이 없었고 한참이나 그 자리에 있다가 제 뒤에 오는 사람이 지갑을 줍는 게 CCTV에 고스란히 찍혔군요. 저는 속으로 이제 범인을 잡으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CCTV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갑을 주워가다니 사람들 심리는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국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 지갑을 주었던 한국인은 에스컬레이터 옆 테이블 위에 지갑을 그대로 올려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사라졌죠. 제 지갑이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사람들 발에치여 에스컬레이터 사이에 끼게 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걸 알았던 한국인은 제 지갑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면서 오히려 더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둔 거죠. 그래서 경찰관과 함께 한국인이 올려둔 장소로 이동했는데 제 지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내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CCTV가 있어서 지갑을 찾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물건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걸 나중에 알고 나선 더 감동하게 되더군요. 이런 나라 사람이라면 제가 다른 나라 경찰관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역시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강렬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대학교를 가기 위해 지하철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차량 내부의 안전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 칸마다 설치된 비상 인터폰, 차량 번호가 적힌 QR, 그리고 CV까지. 여기 지하철은 항상 이렇게 깨끗하고 질서정연한가 봐요. 유키가 감탄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일본의 지하철도 깨끗하고 안전하지만 여기는 뭔가 달랐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임산부석 근처에 설치된 비상벨과 영무원 직통 연락 시스템이었죠. 대학교에 도착하자 캠퍼스 입구에서 교내 경비대와 마주쳤어요. 그들은 친절하게 방문증을 발급해 주었고 캠퍼스 내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캠퍼스 폴리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스문의 시간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안심 귀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유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도서관도 스문의 시간 운영되는데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겠죠? 캠퍼스를 둘러보면서 여러 안전시설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긴급 상황 발생 시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야간에도 밝은 조명과 순찰 덕분에 안전한 분위기였습니다. 저기 보세요. 엄마 유키가 한 건물을 가리켰어요. 학생지원센터였는데 입구에 외국인 유학생 안전지원센터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스문의 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긴급 상황 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대요. 마침 그때 한 직원분이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 학생들이 많이 오시는데 처음에는 다들 불안해하시다가 금방 적응하세요. 저희가 입학 전부터 안전 교육도 진행하고 멘토링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혹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경찰관의 습성이 나와서 자연스레 물어봤어요. 아, 저희는 캠퍼스 내 모든 비상벨이 캠퍼스 폴리스 상황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2분 내로 현장 도착이 가능하죠. 또 외국인 학생의 경우 모국어로 된 안전 매뉴얼도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직원분이 스마트폰 앱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저희 학교 안전 앱인데 위치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비상벨이나 캠퍼스 폴리스 위치를 알려줘요. 야간에는 안심기가 서비스 신청도 이 앱으로 할 수 있고요. 유키는 대학 캠퍼스의 분위기에 완전히 매료된 듯했어요. 특히 도서관 스문의 시간 자유열람실 앞에 있는 안전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출입구에 설치된 카드 리더기, CCTV, 그리고 비상벨까지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전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유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일본 대학들도 물론 안전하지만 이곳은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김 경감님과의 약속이 남아있었어요. 유키야, 이제 경찰서에 가볼까? 김 경감님이 기다리실 거야. 지구대로 향하는 길에 유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방금 대학교에서 본 안전 시스템 정말 대단하지 않았어요? 특히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꼼꼼해서 놀랐어요. 일본 대학은 야간에는 주로 경비업체에 의존하는데 말이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택시가 지구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카모토 씨, 오랜만입니다. 김 경감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작년 국제경찰 컨퍼런스 이후 처음 뵙는 거였죠. 따님과 함께 오셨네요. 유키 양, 한국 유학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지구대 내부로 들어서자 112 상황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에는 실시간 신고 현황과 순찰차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고 관제 요원들은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김 경감님이 상황실을 안내해 주셨어요.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면 PS로 신고자의 위치를 즉시 파악하고 가장 가까운 순찰차를 배치합니다. 평균 출동 시간은 5분 이내예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관제실의 큰 스크린에는 관할 구역의 지도가 떠 있었고 순찰차들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죠. 순찰차 배치도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범죄 통계를 분석해서 취약 지역과 시간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인력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김 경감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112 신고 시스템과 안심이 앱이 연동되어 있어서 위급 상황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유키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휴대폰 신고 앱은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신고하면 자동으로 통역사도 연결됩니다. 아, 지금 마침 순찰차 출동이 있네요. 김 경감님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편의점 비상벨 신고였는데 순찰차가 출동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관리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카모토 씨도 경찰이시니 잘 아시겠지만 초동 조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김 경감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특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대와 파출소를 촘촘히 배치하고 순찰 인력도 그에 맞춰 운영하고 있죠. 유키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여자 경찰관도 많이 계신가요? 네, 최근 몇 년간 여성 경찰관 비율이 크게 늘었어요. 특히 성범죄나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여성 피해자들이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여성 경찰관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한쪽 벽에 걸린 지역 안전지도에 멈췄어요. 이건 뭔가요? 아, 이건 우리 관할 구역의 안전지도예요. CCTV 위치, 비상벨, 편의점 안심존, 그리고 순찰 경로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죠. 시민들도 이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김 경감님은 지구대의 주요 시스템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112 신고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GPS로 위치를 즉시 파악하고 가장 가까운 순찰차를 배치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었죠. 관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관할 구역 지도가 떠 있었고 순찰차들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순찰차 배치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에 맞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고 했죠. 특히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체계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늦은 귀가 길에 이 정보들을 활용한다고 하더군요. 순찰차 동행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김 경감님의 배려로 저와 유키는 순찰차에 탑승에 관할 구역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차량 내부에는 최신 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상황실과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순찰 중에 한 가지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했어요. 늦은 시간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발견한 순찰차가 천천히 따라가며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 경찰관의 비율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제가 일본에서 늘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 경감님은 서울의 새로운 경찰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성 안심 정책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었어요. 지구대마다 여성 청소년계가 있어 전담 수사를 진행하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경찰과 시민 사이의 관계였어요. 일본의 경우 경찰과 시민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있는데 이곳은 좀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경찰을 더 친근하게 느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었죠. 신고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구대를 나서며 유키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확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치안이 좋다는 이유만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라면 자신의 꿈을 더 잘 키워나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보였죠. 저도 경찰관으로서 이곳의 시스템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울의 거리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전히 밝은 거리, 간간히 들리는 순찰차 소리,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망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한강공원에 들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공원에는 여전히 운동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가족들이 보였어요. 높은 가로등 아래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여성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연인들, 이런 일상적인 풍경이 오히려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기 여자분들끼리 치맥 먹고 있어요. 유키가 가리킨 곳에서는 몇몇 여성들이 돗자리를 펴고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죠.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주변으로는 한강공원 순찰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도는 모습도 보였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한국의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교의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 지구대의 첨단 관제 시스템, 그리고 늦은 시간에도 활기찬 도시의 모습까지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타카시가 늘 강조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시민들이 안전을 의식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거야. 엄마, 이제 저 정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유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에 밝고 경쾌한 톤과는 달랐어요. 저도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여성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정책들이 인상적이었죠. 비단 시스템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았고 경찰과 시민 사이의 신뢰 관계도 돋보였어요. 문득 경찰관으로서의 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도 물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반면 이곳은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타카시도 분명 이런 선택을 지지해줬을 거라고. 그는 늘 세상은 변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 변화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으니까요.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유키가 침대에 걸터 앉으며 물었어요. 아까 지구대에서 보니까 경찰관들이 총을 차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인상적인 점 중 하나였어요. 한국 경찰은 일반적인 근무 중에는 총기를 휴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첨단 장비와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범죄에 대응하고 있었죠. 김 경감님의 말씀처럼 이는 시민들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정리해보는데 문득 타카시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웃으며 출근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키의 미래를 위해 제가 먼저 한 걸음 내딛어야 할 때였으니까요. 엄마, 유키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엄마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걸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목격한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체계적인 대학의 안전 시스템, 24시간 가동되는 지구대의 순찰 체계, 그리고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유지되는 거리까지.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였습니다. 경찰관으로서 30년이 넘는 경험을 가진 제가 보기에도 이곳의 치안 시스템은 충분히 신뢰할 만했어요. 오히려 일본이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보였죠. 특히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나 외국인을 위한 안전 지원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유키와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타카시가 없는 지금 제가 홀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곳이라면 유키가 안전하게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거란 걸. 그래, 엄마는 내가 이곳에서 공부하는 걸 응원할게. 제 말에 유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타카시의 눈빛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도 분명 이런 선택을 지지했을 거예요. 하지만 약속해야 해. 제가 진지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엄마한테 연락하는 거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리고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거야. 앱도 다운받고 긴급 상황 시 대처 방법도 잘 익혀두고. 유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성인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마지막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본보다 더 앞선 부분들도 많았었죠.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곳에서 느낀 정이었나 봅니다. 이제는 유키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타카시, 당신이 보고 계시나요? 우리 딸이 당신의 뜻을 이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하네요. 분명 당신도 이런 유키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이제 저는 딸의 앞날을 축복하며 한 사람의 경찰관으로서도 더욱 성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유키가 꿈꾸는 더 안전한 사회, 그 꿈을 함께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된 거죠. 감동보감의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